그 러셀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오케이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러셀한테 뭔가 많은 걸 얻지 못했나 봐. 그래서 얘가 그냥 떠나. 거기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서 혼자서 막 책을 써요. 그때 막 전쟁도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전쟁통에 얘가 전쟁에도 나가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교까지 돼요. 막 전쟁통에서도 절대 얘는 물러서지 않고 막 싸웁니다. 후퇴하면 얘 후퇴하지 않고 혼자 막 싸워요. 막 훈장 받고 전쟁터에서 막 글 쓰고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여차저차 거쳐서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책인 바로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책을 완성하고 나서 탁 사람들한테 던지면서 철학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죠. 왜? 내가 철학을 다 정리했다. 이 책 가지고 가면 철학 끝난 거야. 더 이상 말도 하지 마 이것다. 이런 식으로 툭 던지고 또 사라져요. 또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하고 막 그래요. 시골 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애들한테 막 수학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시골에 꼬꼬미 애들이 웬 아저씨가 와서 선생인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너무 어려운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근데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는 얘네들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애들 막 때려. 초딩 애들 막 때립니다. 엄마들 막 데모하고 막 재판까지 가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뭔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아유. 그 와중에 또 아버지는 전쟁 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기 총 부동산 부자였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 자기 총 재산을 팔아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삽니다. 대박이 났죠. 전 세계 최고 부자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 부자. 예. 근데 얘는 재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근데 이 논리철학 논고를 썼을 때 철학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두 번째 책을 내죠. 끝났다라고 얘기한 자신의 책을 자신이 부정합니다. 자신을 부정해서 낸 책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철학적 탐구예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조직 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논고, 탐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 논리철학 논고, 철학적 탐구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논고, 탐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책에 대해서 하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조금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 지문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철학책을 읽고 나면 반응이 야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뭔 소리냐 이거. 이런 사람이 있고 딱 읽고 나서 뭔가 안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르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철학의 내용은 읽어봤자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첫 번째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특히나 철학 책을 봤을 때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쭉 읽고 나서 그걸 탁탁탁탁 연결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읽다가 이거 뭐지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해된 듯하고 또 뭐지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해된 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된 듯한 부분들이 섞여서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도 누군가의 무엇이 어떤 말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싸우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주 얕게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대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쉬운 듯 어려운 게 철학 지문이야. 이해된 듯한데 알고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과학 지문이 더 명확할 수도 있어요. 과학 지문이 훨씬 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지문이 훨씬 더 명확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맛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맛만 보겠다. 자, 2018년에 3월에 나왔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문제를 슬쩍 한번 먼저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글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해한 것 1번 선택지 전기철학, 후기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결국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지문은 어쨌거나 전기의 그의 철학과 후기의 그의 철학의 데칼코마니 구조구나 라는 거 알게 됐고 전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의 두 개의 선택지를 풀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를 잘 정리하면 후기가 자연스럽게 그 틀에 맞춰서 정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겠지? 그걸 예측하게 됐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윗글이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철학을 바탕으로 이걸 후기 철학하고 풀어야 되겠네. 자,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뭔가 사례를 들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죽으나 사나 어쨌거나 후기 철학의 개념의 핵심을 잡고 그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니까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례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본문에서 핵심적인 어떤 개념 잡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거니까. 자, 3번. 아주 유명한 그림이 나왔죠. 이 그림은 하여간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본 듯한 화작이나 막 이런 데도 등장하고 사람들의 어떤 뭐 사물에 대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심리에 대한 얘기할 때 뭐 이런 데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그림을 보니까 벌써 두 가지가 보이지. 그치? 뭐가 보여? 새하고 토끼하고. 그치? 안 보이면 이상한 거야. 오리하고 토끼하고 보이는 거. 비트겐슈타인이 요거 가지고 뭐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쨌거나 얘는 이 각 그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A를 관련 지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 부분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A 부분이 뒤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글을 읽어내가는 과정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밑줄 친 기억이니까 앞뒤 문맥 보고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니은에 대한 이해 이것도 마찬가지 밑줄이니까 앞뒤 문맥 보고 나중에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철학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죠. 자,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전기하고 한 문제 풀 수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A 부분 풀거나 밑줄 가지고 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획을 잡았고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 후기로 나뉘며 오케이, 우리 예측하고 있었고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로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래서 일단 이 말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철학계에서 주로 말하는 것처럼 논고라는 것과 탐구라는 것으로 전기와 후기가 나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살짝 주목하고, 자, 그 다음에 그는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명료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딱 두 가지예요. 철학적 문제. 첫 번째 개념은 이 사람은 어쨌거나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여기다 쓰지도 않았지. 왜냐면 얘는 그냥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글이니까 개뿔도 필요 없지 뭐. 우리가 이거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오케이 멜로퐁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한 사람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목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철학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런 거지? 한 단어. 언어. 됐지? 언어. 철학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언어에서 오는 거예요. 언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명료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명료함이 이 사람의 목적이야. 그래서 결국은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언어가 이 사람의 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살짝 다른 철학자하고 비교돼서 등장을 하든 또다시 비트겐슈타인 혼자만 등장을 하든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언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아주 근원적인 걸 이 사람은 파헤친 거야. 철학이라는 것이 많은 철학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뭘 섞고 뭐 터트리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막 뭔가 수학을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뭐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잖아. 가만히 생각하다 그럼 뭐 막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철학자가 하는 건 전부 다 뭐인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던 걸 정리하고 그 정리한 걸 글로 써내는 거잖아. 철학의 시작과 끝은 그냥 사해상 우주 만물, 뭐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고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철학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 도구로 삼고 있는 언어가 애매하잖아. 원래 언어가 애매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언어가 애매하잖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싸움에 많은 싸움의 그 근본적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언어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러고 싸운다고. 내가 뭘?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뭘? 그게 뭐 이상한 말이야? 그 말은 그 뜻이잖아. 그런 뜻 아닌데?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언어의 애매성이지. 언어의 이 애매함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니 그들이 바로 내가 뭐라 그랬어? 시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시인들은 그런 추상적인 종잡을 수 없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의 한계를 느껴서 뭐 한다 그랬어? 구체적 언어를 구사한다 그랬지. 그래서 사랑해요 하지 않고 당신은 나의 오렌지예요 이렇게 말한다 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언어가 애매해서 철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언어를 명료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포인트 다 잡았어. 자, 그래서 언어라는 단어가 어쨌거나 우리가 머릿속에 이 지문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비트겐슈타인 하면 언어 이것만 남아도 충분한 거야. 굉장히 큰 상식을 갖게 된 거야. 이해됐지?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소하고 잤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은 사유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하는 걸 거라는 거야. 뭔가 골똘히 사유하는 걸 거야. 그 사유의 모든 철학적 사유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를 향한다? 언어를 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다. 이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우린 뭐야? 죽으나 사나 비트겐슈타인 언어 이것만 하면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철학적 탐구에서 이거 후기인데 전기 얘기 하나 하고 후기 버터 하나.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논리철학 논고는 뭐라 그래서 전기지 전기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고 그랬어요. 아하.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서 후기의 탐구를 가지고 전기의 논고를 까다. 내가 초반에 슬쩍 강의 시작하기 전에 슬쩍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논리철학 논고 즉 전기의 핵심적인 이 사람의 주장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뭐냐면 그림 이론이야. 자,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그림 이론만 독자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좀 독특하게 문제를 내면 언매가 문법을 우리가 여러 단원들이 있잖아요. 언매에서 문법에 단원 중에 어떤 단어가 또 있었냐면 의미론 단어가 있어요. 단원이 있어요. 의미론 단원. 의미론은 다루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덜 하지만 오케이. 그 의미론과 연결해서도 매체에서 언어 매체에서 언어 부분에서도 낼 수 있는 내용이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림 이론. 자,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어쨌거나 이거 비판했다는 얘기고. 그림 이론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전기 특징 나온 거야. 전기.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낱말은 언어 다시 잡고 지금 항상 연결이라 그랬지. 자, 연세 요거 잡아서 언어에 있는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명명한다 이름 붙였다는 얘기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오. 모든 낱말들은 대상을 가지고 있지. 이해돼서. 근데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들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실질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대상일 수도 있었던 것이지. 이해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럼 실질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 명사인 거고. 오케이. 이해되지? 하늘 그럼 실질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서, 에서 이런 조사들이라면 그 조사들은 이 지구상의 외부에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녀석이 주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역할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걸 대신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도 어쨌거나 언어는 낱말들이 주 구성 요소고 그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 이름 붙이고 지칭하고 문장은 그러한 대상을 지칭하는 무엇들을 낱말들을 결합하여서 이루어진다. 따제 즉 아이고 땡큐 다시 설명해 주네.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 그림 이론이란 언어에 있어서 낱말이 나가다가 틱 하고 정리해 주잖아. 그럼 앞에 걸 가져가든 뒤에 걸 가져가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지. 똑같은 얘기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준 거니까 즉 뒤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즉 뒤에 것만 가져가도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즉 뒤에 있는 내용 중에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낱말의 의미는 지시하는 대상이다. 이게 포인트지. 자, 언어의 구성 요소인 낱말 단어의 의미는 바로 지시하는 대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자, 그림 이론 바로 끝나버렸네. 바로 데칼코마니가 나왔어요. 바로 뒤에는 후기의 철학, 후기 철학이라고 해야 되구나. 후기 철학. 이론이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후기 철학. 저게 전기 철학이었고 후기 철학 나오고 둘 사이에 데칼코마니 딱 만들어지면서 이걸 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기 철학에서는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낱말의 의미는 지시 대상이 아니라 사용에 있다. 이게 포인트죠. 낱말은 그 지시 대상 그 자체다. 그래서 그림 이론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 그럼 그 대상을 그린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 객체를 그냥 그려놓은 거지. 그럼 그 그림과 내가 여기다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야, 너 뭐 그린 거야? 나에 대한 초상화인데, 너를 그렸구나. 라고 이 그림과 나라는 이 객체가 연결이 되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낱말들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딱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지요? 그런데 후기 철학으로 오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명료하게 하면 철학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낱말의 의미는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해됐지? 자, 사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라고 주장했어요.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더 설명해 줍니다. 낱말에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되는 것이다. 즉, 낱말의 의미는 맥락과 사용이란 말을 좀 더 자세히 하면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맥락과 규칙에 따라 포인트 잡고,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다양성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자, 그래서 뭐야? 다양성을 가지며 또한 유동적이다. 자, 뭔지 알겠지? 언어에서 뭐로 넘어간 거야? 낱말에서도 낱말의 의미에 대하여 전기와 후기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 거예요. 머릿속에. 포인트가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는 거지. 따라왔냐?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거야. 아마 일화적으로 보면 이걸 딱 책을 던져놓고서 이 그림 이론과 이 바탕이 되는 핵심이 되는 논거를 던져놓고 철학 끝났어 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닥쳐라 막 이따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야, 이 철학자들 너희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닥쳐. 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체험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체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야. 예를 들어 시골에 가가지고 노인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노인들이 아이고 거시기요? 예, 저 새로운 선생님이에요. 아이고 아주 거시기요네. 예,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똑같은 말에 지금 대답했지. 그럼 앞으로 좀 거시기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시기만 했는데 난 대답하고 있어. 무슨 말이겠어? 저 내일 아침에 거시기 할 때 나와서 같이 한번 거시기 하자고.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여러 번의 거시기를 들었는데 계속 난 대답했어. 난 확신은 없지만 뭔가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 무슨 말 알겠지? 그 순간에 뭔 생각이 드는 거? 뭐야? 이놈의 낱말은 하나를 명확하게 딱 지시할 수 없는 게 낱말이잖아. 언어란 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계에서 뭔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말 순간순간 다양한 의미로 샤가닥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내가 잘못했군. 그래서 그림 이론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게 된 거야. 내 말 다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용되지. 사용의 맥락의 규칙에 따라 다양하며 유동적인 게 바로 낱말의 의미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의 다양성이 나오게 된 것은 당연히 뭐야? 그 언어라는 것 자체, 인간의 사고의 당연한 한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현대에서 5만 가지의 사회적인 이론이라, 언어학적인 이론이라 이런 걸 막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수준의 입장에서도 예를 보면 뭐 그냥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여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유명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시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이야기였었겠죠.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래서 핵심을 잡았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락에서 데칼코마니 후기 철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 철학이 요만큼으로 아주 간략하게 끝나버렸다고. 내 말 알겠어? 그럼 전기 철학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버리자. 첫 번째, 1번 선택지. 전기 철학에서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봤다. 뭐야? 맞잖아. 이거 핵심이네, 그냥. 그자? 다 덜어내고 핵심만 딱 잡았는데 그게 선택지로 딱 나오잖아. 됐지? 전기 철학에서 문장에 사용되는 낱말의 의미는 문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알 수 없는 소린데? 이해되지? 기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명료할 수 없고 다양해지거나 혹은 유동적이다는 얘기 쪽에 오히려 가까운 걸? 그렇다면 틀렸지. 전기 철학 아니지. 됐죠? 바로 해결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후기 철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후기 철학 한번 볼게요. 낱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낱말의 의미를 그대로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자, 낱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을 잘 읽는 것은 이런 과정인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이전에 글 읽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핵심을 잡아서 읽는 것을 아니하고 모든 문장과 단어를 그냥 유사한 수준으로 읽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내 말 알았어? 자, 정신을 차리고. 철학하니까 바로 무너지는데, 이거? 야, 이 재밌는 철학에 무너지면 어떡해. 재밌지 않아? 미안해. 내가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건 없어. 나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딱히 재밌진 않아. 자, 근데 하여간 우리가 먹고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던 시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는 시대쯤에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겪었을 텐데 그때 이런 얘기 해봤자 다 씨잘데기 없는 소리죠. 근데 모두 먹고 살만한 시절에는 이젠 뭘 생각할 때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 먹고 살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먹는 음식 놓고 사진 찍으면 이건 쥐어 터질 일이요. 음식이 나오는데 잠깐만 하고 사진 찍어봐. 이런 버르장물 싸가지 두드려 맞을. 당연하지. 야, 이 귀한 음식을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근데 지금 뭐야? 끼니를 때우냐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런 시대라는 거지. 그럼 넘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도 우리 자신을 바꾸는 하나의 길일 거예요. 오케이? 뭐 해 먹고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야. 어떻게 재밌게 살지? 어떻게 좀 고상하게 살지? 어떻게 좀 멋지게 살지? 어떻게 남들 앞에서 뽀대가 나지? 이런 걸 생각할 때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몸뚱이만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 몸뚱이만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여도 좀 채워야지, 여도. 무슨 알겠어?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반방근데 비트겐슈타인 나오면, 알겠어? 그거 뭐 낱말의 의미 가지고 그거 지가 했던 거 지가 번복하고 그랬던 애 아니야? 딱 한마디 해줘야지. 무슨 말이겠어? 좀 안 해? 대부호의 자식인데 돈을 다 거부하네지, 걔가. 잘생겼어? 딱 하면, 오씨, 수준 좀 있는 애인데, 이 정도 우리 해주자, 이런 얘기야. 그렇게 살짝 생각하면 좀 재밌을 수도 있어. 나름. 너무 옥지스럽다, 내가. 재밌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한번 좀 신경 좀 써봅시다. 자,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해.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 자, 낱말의 의미와 관련해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 밑줄 친 기억 나왔어. 낱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번에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전기가 그림 이론이라면 후기가 이제 뭐야? 가족 이론. 가족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이게 후기예요, 후기. 자, 후기입니다. 후기의 즉 논고가 아니라 탐구. 탐구 시대의 낱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건 또 뭐냐? 가족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은 언어에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이에요.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가족 이론은 가족 이론. 내가 유사성이란 말을 빼먹네. 가족 유사성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당연히 뭐예요? 유사성이란 말이겠죠. 이 유사성이란 말이란 게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지.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교차하는 유사성이라고 돼 있어요.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
아유, 유사성이 겹치고 교차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예컨대 복잡하다는 거야. 그물 같은 거야. 겹치고 교차해서 마치 그물처럼 되어 있는 유사성인데 도대체 그게 뭔데? 야, 뭐냐면 예컨대, 아이고 고마워요. 설명해 줍니다.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카드, 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겹쳐지고 교차하는 겹치고 교차 나왔지? 성질이 있을 뿐이다. 아하, 겹치고 교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없다는 거지. 됐지? 즉 공통 성질은 없다는 얘기야. 자, 가족의 유사성은 어떤 거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았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닮았어. 큰 형하고 둘째 형하고 닮았어. 내 여동생하고 나하고 닮았어. 뭐야, 그래서 할머니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닮았어. 뭐야, 유사성이 이렇게 교차돼, 겹쳐. 하지만 뭐야, 공통의 성질은 없다는 거야. 내 말 알았냐? 이해됐냐? 공통의 성질은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왜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겠어? 그런 근원적인 의미 말고 성질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돼. 비판적 글 읽기 하면 안 돼. 이게 좀 놀라울 수도 있어. 왜?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는 사실 뭐야? 비판적 글 읽기를 가르치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야. 국어 교육의 목표는. 근데 사실은 수능의 지문을 읽는데 비판적 글 읽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글 읽기라는 건 요거 좀 잘못 아니야? 이런 거 말해야 하는 거야. 그건 언제 하는 거야? 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읽는 중간에 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왜? 꼬여. 알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수능장에서 선생님 저 시험지 이거 잘못됐는데요? 뭐가? 비트겐슈타인이 틀렸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대학 안 갈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 가지면 안 돼. 궁금증 갖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이야. 핵심 잡았고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 모두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된. 자, 반복되는 말 보세요. 전부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이의 본질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질로 고정적 의미. 얘하고 비슷한 말이 뭐야? 본질이며 고정적 의미. 여기 나온 거지. 자, 이걸 살짝 바꿨어. 하지만 그는 본질은 없고 부분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를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 이거네. 그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야? 본질 이거 없다. 공통 성질 없다. 그저 겹쳐지고 교차되는 유사성에 의하여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해됐지? 본질적인 뭔가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여기서 공통성질, 본질 살짝 바꿨지만 같은 녀석이다라는 거. 얘가 들어가서 얘가 옳다고 하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주장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야. 선택지에서.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우린 뭐 하는 거냐면 나는 부연 설명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수능의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읽는 건 불가능하다고. 처음 만난 지문이라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읽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에 포인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내 말 알았어? 이해돼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지 않니? 데칼코마니여서 딱딱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니? 짝을 이루지 않니? 무슨 말이겠어? 그 말들을 탁 잡기만 한다면 선택지에서 소속만 밝히면 되지 않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라도 뭔 말인지 몰라도 선택지에 얘를 전기에다 집어넣으면 틀리다는 걸 알면 된다는 거지. 이래서 대신 나중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있을 뿐이야. 비트겐슈타인하고 조금만 친해져라. 이런 용어들하고 조금만 친해져라 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야. 오케이.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될 건 이런 반복되는 핵심적 단어들이 소속을 밝히는. 뭐 말해서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 한번 가봅시다. 자, 네 번째 단락.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면서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또 고안했다. 아이고야, 뭐 이렇게 많아. 자, 여긴 계속해서 후기인 것 같아요. 언어 놀이로 갑시다.
언어놀이라는 개념도 후기. 역시 후기. 자, 후기의 언어놀이. 후기의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A. 언어와 행위로 구성된 총체. 중요한 말들만 따져본다면 언어는 당연히 핵심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등장한 건 행위. 그것들의 총체다. 그것들의 총체가 바로 언어놀이다. 그 언어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 언어 말하는 건 활동의 일부고 삶의 형식을 바탕이야. 자, 다시 언어. 그렇지? 언어는 결국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또 중요한 말, 계속 반복될 말이기도 한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삶의 양식, 형식. 자, 그 다음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냥. 핵심만 잡고. 그에 따르면 언어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서 언어는 어쨌거나 다양하면 유동적인 거니까 맞는 거겠지. 그 다음 맥락과 규칙이라는 것이 삶의 형식하고 살짝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그렇지, 이런 게 외부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오케이. 자, 그런 거 느끼시면 돼요. 살짝. 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와 기능은 다양하며, 다양 나오는 거지? 다양한 언어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 만만. 이거 뭐야? 공통적 성질 없다 그랬지? 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말은 분명 어려워. 이렇게 말로 풀어낸 건 어렵다고. 어려운데 우린 뭔 할 수 있다는 거야?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챙길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알겠지? 그걸 해내면 돼. 자, 그 다음에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됐지? 공통 본질은 없지만 그 무엇을 바탕으로?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과 연관되면서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아, 뭔 소리야. 어쨌거나 이것하고 이게 이 내용하고 뭔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가지면 충분해.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만 느낌만 가지면 충분해. 이해됐지? 그럼 문제 풀 수 있어. 왜? 여기 있는 핵심 단어들을 틀어놓을 테니까. 내 말 이해됐지? 자,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나아질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예컨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말했을 때 망치는 그냥 놓여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사례를 들어줬어. 땡큐. 자, 망치가 있어요. 실제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망치라는 이건 뭐야? 그냥 언어 낱말이죠. 내가 던진 낱말, 망치라는 낱말을 던졌을 때 그것이 이 망치를 지칭한다로 끝나버리면 그게 바로 뭐야? 그림 이론이야. 내 말 알겠어? 망치 했을 때 요거 딱 떠올리고 끝. 그럼 그게 그림 이론. 이해됐지? 그것이 아니라, 근데 그 그림 이론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놓여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아니라 망치를 건네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 건네주라. 라는 자, 이거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기란 뭐야? 연결이야. 핵심 잡아라. 뭔 말인지 몰라. 조금만 참아봐. 뒤에서 연결돼. 연결고리를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뭐야? 건네달라. 오호. 이런 활동하고 연결되지. 언어가 뭐야? 행위 활동하고 연결되잖아. 이래서 건네주세요. 망치. 그럼 건네달라고 한다고. 사용자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그 건축 현장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날 빤히 쳐다보면서 망치. 이 아저씨가 나한테 어쩌라는 얘기지? 이런 거잖아, 당연히.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이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면서 넌 뭔데 날 쳐다보냐? 지나가 너는. 이 새끼 어디 갔어? 망치! 그러면 다른 애가 와가지고 아유, 선배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줄 거 아니야. 아, 저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지. 이해되지? 행위가 연결이 나는 안 됐어. 참여할 수가 없었어. 나는 망치는 망치란 사물을 지칭한다는 그림 이론의 수준에 딱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공사판에서 같이 일하는 그 후배는 뭐 했던 거야? 들고 뛴 거지. 이해됐어? 활동을 할 수 있었어. 행위를 할 수 있었어.
됐죠? 예컨대 건축 했을 때 그다음에 건네달라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안다면 현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만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 따단 자고 또 나왔지. 맥락과 규칙. 결국 뭐야?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맥락과 규칙. 계속 반복된다. 계속.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뭐? 핵심 갖고 연결하기. 참기. 내 말이 이해되는지? 예를 들어서 포기하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럼 어디선가 뭔가 좀 빵 터진다. 그래서 맥락과 규칙을 알아야만 건네달라는 행위를 할 수 있지. 그 맥락과 규칙이 삶의 형식이겠지 뭐. 지나가던 나는 그들의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공사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들어갑시다. 자, 쉽지는 않아. 조금만 힘내보자. 자, 비트겐 슈천의 언어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면 또 다시 나왔어. 됐지? 언어의 규칙은 다시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연결은 계속 하고 있어. 여기 맥락과 규칙이라고 해놓고 맥락과 규칙에서 언어 규칙이라는 거 딱 연결한 거야. 그치? 언어 규칙 딱 연결한 다음에 그 규칙은 또 뭐야? 살아가는 양식, 방식, 즉 삶의 형식. 이것도 잡았잖아. 그치? 자, 언어 규칙은 결국 삶의 형식에서 결정된다. 삶의 형식에서 결정된다. 됐죠? 자, 삶의 형식에서 결정된다. 자, 그렇게 되면 결정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적인 것이 된다. 그 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언어 규칙은 바로 공적인, 공공연한, 드러나 있는, 함께 준수할 수 있는 규칙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나? 가능하겠어? 따라오고 있어? 정신 차려. 참아봐. 자, 참아봐. 자,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규정. 아이, 데칼코마니 떠났네. 자, 얘는 공적이고, 공적 언어가 된 거예요. 공적 언어.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이런 삶의 형식이 밑바탕이 있는 녀석은 공적 언어가 되고, 이런 밑바탕이 없는 녀석, 데칼코마니 바로 사적 언어가 되는 거죠. 사적 언어가 됩니다. 아이고, 이거 없는 거. 이거 없는 거. 사적 언어. 자, 사적 언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의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사적 언어예요. 오케이. 그 사적 언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미 공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몇몇 고등학생들이 사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면 걔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애기들은 그런 거 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엄마, 우뚜빠라 봤어? 우뚜빠라가 뭔데? 아이, 엄마 우뚜빠라 몰라? 막 그 짜증을 내요. 우뚜빠라가 뭔데? 아씨, 엄마는 정말 바보야! 그러고 간다고 애기가. 쟤 뭐지? 그러면 이제 저녁 때서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근데 우뚜빠라가 뭐야? 몰라? 아침에 계속 나한테 물어봤잖아. 몰라?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돼서? 그게 사적 언어야. 무슨 말겠지? 아주 그냥 신랄한 사적 언어야. 그게 신랄한 사적 언어. 자, 그러니까 지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 말을 던져놓고 규칙을 형성해서 공식화돼가지고 마구 사용되어서 퉁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런 말 했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부분 들어갑니다. A 부분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A 부분 여섯 번째 단락. A 부분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이제 뭐 다 끝났네 그냥.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에는 삶의 형식의 일치가 아유 또 뭐 잡았어. 이거 잡았잖아. 그치? 삶의 형식의 일치. 자,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깨우쳐줬으면 좋겠는 거야.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진짜 선생님하고 해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이 연결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무슨 말겠어? 그거를 느끼면 나는 아주 땡큐다. 그럼 평생을 글읽기에 달인이 될 수가 있다. 글읽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어디서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 그랬어. 글읽기 잘하면 글 잘 쓸 거고 말 잘할 거고 남의 말 잘 이해할 거거든.
그럼 어디서든 똘똘한 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그랬어요. 자,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삶의 형식이 일치돼야, 제가 뭐라 했어? 규칙과 이거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다시 또 정리해 준 거야. 형식이 일치되어야만 언어 규칙이 작동한다. 언어 규칙이 작동한다. 이거 망치 생각하면 돼. 나한테 아저씨가 쳐다보고 망치 했을 때, 뭐야, 아저씨. 넌 지나가고, 막, 망치! 그랬더니 얘가 딱 들고 왔잖아. 왜? 삶의 형식이 일치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 공간이 같고 일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언어 규칙이 따당 바로 작동하지. 이게 자연스럽게 작동된 걸 우린 뭐라 그러는가? 언어 놀이가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버렸어요? 이해돼버렸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그 용어들, 망치하고 주고받는 용어들이 뭐가 되는 거야? 사적 언어가 아닌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한 규칙이 완성된 것으로서 공적 언어인 거야. 이해돼버렸어요? 이해됐어?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무엇으로 이어지는 행위나 활동으로 이어지는 다 연결되지. 이해됐지? 깔끔하게 됐어. 자, 그 다음. 자,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의 의사소통 도구일 수 있으며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의 일치에서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뭐야? 점 찍어놨잖아. 빠밤 찍어놨지. 여기가 왜 문제 나온지 알겠네.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정의의 일치와 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의와 일치와. 그러면 이게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 풀겠지. 개념 정의를. 자, 그러면 정의일치는 뭐 쉬워요. 정의 되겠지 뭐. 정의일치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를 말하며 낱말 정의. 쉬운 거구나 그냥. 이건 뭐 우리가 따로 정리할 게 없어. 정의, 개념 정의. 그 다음에 판단에서 일치라는 것은 낱말의 적용 방식의 일치. 이건 뭐냐면 판단의 일치라는 건 적용 방식의 일치.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일치.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일치한다. 반응. 바라보는 것, 시각의 일치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걸 의미한다. 판단 일치라는 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일치 그럼 망치했을 때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망치라는 건 일치해야지 정의로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반응. 들고 가는 거. 반응. 이게 일치돼야지. 무슨 말이야? 망치 그러면 툭 집어던져. 야, 이 새끼야. 너 왜 던졌어? 이 선배님 위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멍충이 새끼. 그럼 뭐가 된 거야? 정의는 일치했으나 판단, 적용 방식, 반응,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지. 이래서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였어. 이게 그런 얘기였어. 자, 그다음. 자, 요 정도 지문이면 뒤에 멜로펑티도 그렇고 꽤 높은 수준이야.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수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생각해 보면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해겔 나왔지 작년에 해겔 생각해 봐. 이 수준이다. 이 수준이다. 쉽지 않다. 해겔도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그나마 좀 쉬우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이런 거 비교해주면 그나마 쉬운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막 2차 대전 이때 1800년대 막 이때 1900년대 이때로 넘어오면 얘들이 말이 어려워. 무슨 말이겠어? 어려워. 그래서 이거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거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반응도 일치한다. 어떤 사물의 세계에 대해서 불다라고 말하면 얘 들어줬어. 땡큐. 그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북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삶의 형식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함을 말한다. 빨간불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빨간불이라는 것의 정의, 붉은색의 불빛 일치한다며 그 다음에 멈춰야지 라는 적용 방식, 반응 시각이 일치해야만 뭐가 가능하다? 언어놀이가 가능하다. 이런 언어놀이가 가능하려면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한 규칙을 공유하는 공적 언어 세계에 내가 땅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듣고 보면 별 얘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아니야 이거. 용어를 어렵게 했을 뿐이지. 이래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삶의 형식의 일치. 자, 이거 다시 받았어. 삶의 형식의 일치. 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그렇지, 이게 돼야 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말이 있었지. 다시 반복.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게 일치되어서 언어 규칙이 작동하게 되면 그건 공적인 거니까 사적 언어가 여기는 없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당연한 얘기고.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으로 출발점을 삼는 유화론적인 세계 언어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말하고 까먹었네.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라. 하여간 내가 애기가 돼서 뭔 말 했었잖아. 그치? 희한한 말 했었잖아. 그치? 그거 할 때 뭐야? 나의 의식을 출발점이었잖아. 그 꼬꼬맹이, 내가 연기했던 그 꼬꼬맹이가 자기의 의식에 충만한 거 봤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거. 유화론적인 세계 언어이다.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이 유화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나와 나 그리고 타인들을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 그 세계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자 니은 나왔어.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체제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뭔 소리야?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따단 철학적 체제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뭐 한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무기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뭘 깐 거야? 이걸 가지고 뭘 깐 거야? 바로 철학 세계를 깐 거야. 여기 비판한 거야. 그게 뭔 소린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뭐라 그랬냐? 앞에서 내가 살짝 이 사람 얘기해 줬잖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논고 딱 던지고 뭐 했다 그랬어? 야, 내가 철학 끝냈어. 나로 인해 철학은 이제 지구상에서 끝났다. 더 이상 철학하지 마 이것들아. 이렇게 했다 그랬지. 이 사람의 목표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뭔가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싹 죽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해서 지적인 행위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나로 끝내버리는 거야. 내 말이 이해했지? 이렇게 던졌는데 실패했잖아. 근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이런 얘기가 있어. 철학계에서 여기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 뭐 웃기지. 우리는 이거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오케이?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그랬다가 이걸 딱 접고 요거를 하면서 또 까는 거야. 뭐를? 철학자들은. 너희들이 철학은 뭐라는 거야? 사적 언어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사적 언어가 뭔데? 비트겐슈타인 말해줘봐.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 언어 규칙이 없는 거야. 삶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너희들은 유화론적 세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청 쇼키한 말이지 어찌 보면. 다른 철학자들에 대한 그렇게 놓고 보면 한편으로 보면 비철학인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 야, 니들만 아는 소리 하지 마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의 욕먹는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보단 쉬워. 이게 문제지. 무슨 말이겠어? 이게 문제야. 자, 그냥 뭐 선생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어떤 지식과 뭐 느낌, 그것을 여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어. 근데 그런 걸 캐뿔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핵심 잡고 연결하기. 이 그물망을 보세요. 연결되고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림이론, 후기철학, 그 다음에 낱말의 의미를 지시하는 것만을 봤는데 아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다 끝난 거였지 사실. 여기다 뭐만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삶의 형식? 요 말만 더 들어간 거지 뭐. 그치? 그래서 그걸 공적인 거다. 사적인 것과 구분된다. 이거만 더했을 뿐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문사의 지문은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1번은 아까 끝났지 참. 자, 3번 소책자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 1번에 3번. 후기 철학에서 언어 놀이의 규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맞지? 그치? 언어 놀이, 규칙, 공적, 핵심 단어들이지. 후기 철학에서 사적 언어는 이해할 수 없어서 언어 놀이가 불가능하다. 그치? 사적은 놀이 안 됨. 후기 철학에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놀이의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 그렇지. 삶의 형식의 일치가 되어야만 규칙을 공유하고 그 규칙에 따른 공적인 놀이가 가능한 거지. 에브라시. 자,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자, 뭔 일이 벌어지냐. 건축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벽돌 했더니 조수가 뭐야? 벽돌을 건축가에 가져다 줍니다. 석판을 가져다 줍니다. 태권도 사범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장소구만. 다른 삶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다른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휘는 똑같아. 낱말은 똑같아. 벽돌 했더니 벽돌을 격파하고 석판 했더니 석판을 격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에서 벽돌, 석판이 각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목적에 따라 규정된 언어 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이거 뭔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슷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딴 뭐가 틀렸어. 달라지지 않은, 뭐가 잘못됐지? 다양성, 유동성. 삶의 형식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무슨 말겠지, 이랬지, 틀렸지, 바로 찾았지.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뭐 뒤에도 한번 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과 관련해 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는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건 뭐야? 정의의 일치와 판단의 일치를 써먹어야 돼. 정의는 그냥 개념정이고 망치란 뭐뭐 하는 물건 이런 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판단의 일치 뭐야? 그걸 들고 오느냐, 집어 던져버리느냐, 무슨 말이죠? 수선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행위. 자, 그래서 정답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가를 토끼나 오리라고 말하는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졌으면 공적 언어가 됐고 의사소통이 되고 언어 놀이가 되겠지. 토끼나 오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오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일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야, 이거 뭐로 보이니? 너는 오리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도 오리로 보여. 이건 뭐야? 정의일치, 판단일치 한 거지. 나도 오리로 보여. 왜? 여기 부리가 있잖아. 그래, 나도 부리 보고 오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잠깐만 더 봐라. 야, 토끼가 있어. 그치. 반대로 보니까 토끼지. 그치. 이거 귀잖아, 귀. 토끼에 대한 정의, 반응이 일치되고 있지. 언어 놀이를 하는 거야, 이 그림 가지고. 이해되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가족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이것도 핵심만 한번 해볼까? 2번. 언어가 그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다, 뭐야? 다양한. 포인트 잡았지. 나머지는 이런 게 틀어져 있다는 거야, 나머지 선택지들은. 예를 들어서 핵심 잡기의 중요함. 자, 됐죠?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했어요. 니은은 마지막에 있었던 거 뭐 하는 거야? 철학자들한테 야, 너희들 유아적 언어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사적 언어 하지 마, 이런 얘기였지. 오케이, 사적 언어. 자, 이것도 정답 한번 볼까? 나의 의식에 기초한 사적 언어는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철학자들한테 야, 일반인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소리 니들 저 유아적인 언어 하지 마라 제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멋있다 그랬어 내가. 그렇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책은 다른 사람의 책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 이야기했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하여간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나는 도왔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내 책에 또 실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비트겐슈타인하고 좀 친해지시면 되고, 철학 사적으로 쭉 정리가 가능해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잡기야. 핵심 잡기에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 확인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